수많은 이야기를 품은 강이 흐릅니다. 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영남 지역의 삶의 젖줄인데요. 이 아름다운 풍경에 특별한 상생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태백에서 발원돼 남해로 흘러가는 강. 낙동강은 크고 작은 물줄기를 만나며 저마다의 이야기를 품습니다. 낙동강의 지류 엄천강. 최상도 씨의 하루는 강에서 수달을 관찰하는 일로 시작되는데요. 그의 별명은 수달 아빠입니다. 근데 한 마리씩 보이는 애들은 보통 수컷, 그룹으로 보이는 애들은 어미하고 새끼들. 그러니까 3마리에서 4마리가 보이는 거는 어미하고 새끼들이고, 수컷은 번식하고 단독 행동을 해요. 천연기념물인 수달은 야행성이라서 밤과 새벽에 볼 수 있는데요. 저기 수달이 진짜 보이네요. 최상두 씨가 수달을 관찰하게 된 데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동네 여기 발전소가 생겼잖아요. 발전소가 생기면서 강 생태계가 이제 갑자기 초토화되기 시작했어요. 물 빠짐이 심하고 수위 변화가 심하니까 생태 교란이 일었죠. 강바닥에 갑자기 물이 없어지고 고기도 말라 죽고 수위 변화가 엄청 심했거든요. 그래서 우연찮게 또 수달이 나타나가지고 계속 그때부터 수달을 관찰하다 보니까 갑자기 강의 변화를 느낀 거죠. 수달을 관찰하는 이유가 어떤 먹이를 먹는가. 어떨 때는 자라도 먹고, 어떨 때는 쏘가리도 먹고, 어떨 때는 깨구리도 먹고, 어떨 때는 남생이도 물고 나오고. 근데 수달을 보고 있으면 모든 물고기, 우리 강의 생태계가 보여요. 제가 굳이 물에 안 들어가서 조사를 안 해도 수달만 매일 관찰하면 오늘은 비라미를 먹고 있고, 오늘은 누치를 먹고 있고, 그런 게 다 보여요. 엄천강 생태 조사 작업이 한창입니다. 엄천강은 지리산에서 발원하는 계곡 가운데 수량이 가장 풍부한데요. 멸종 위기 중인 호사비 오리도 이곳에 살고 있죠. 작년 겨울부터 여기서 이제 호사비 오리라는 조류를 같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어떻게 보면 수달처럼 똑같이 여기 서식하는 어류들을 먹이원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옆에 용 비늘처럼 생긴 깃털 무늬가 되게 인상적이고, 또 머리도 뻗친 머리가 이런 게 있어서 표현하기가 되게 재밌는 친구였고요. 다양한 동식물이 엄천강을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수달 2마리 발견했고요. 또 검은댕기 해오라기라는 새랑 원앙, 암컷, 수컷 둘 다 발견했고, 노랑할미새도 봤습니다. 그리고 물가치도 엄청 많이 떼를 지어서 왔었고, 지금 저기 뒤편에는 밀화부리가 또 떼를 지어서 왔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같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식수로도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이 깨끗하게 물이 계속 깨끗하게 유지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습니다. 낙동강은 한강 이남에서 가장 긴 강입니다. 강이 긴 만큼
강이 맞닿은 땅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데요. 강 유역의 면적이 남한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낙동강은 국가 하천 10개와 소하천 수백 개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산지와 하천, 평야와 계곡 등 다양한 지형과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낙동강은 지류와 지천의 발달로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이 낙동강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강으로 520km 정도를 흐르는데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남강이라든지 대구를 관통하는 금호강이라든지 또 청정한 지역에서 오는 황강이라든지 밀양강, 양산천 등 많은 한 10여 개의 국가하천과 몇 개의 지방하천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강은 모래가 하상인 아주 아름다운 강입니다. 낙동강은 다양한 습지를 품고 있는데요. 정량 늪은 낙동강의 지류인 황강 하류의 배후 습지입니다. 가을의 정량늪은 가을 수채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메타세카이어의 나무를 보면 우리 인생과 같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데크길을 걸으면서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라든지 줄이 흔들리는 소리를 가만히 들을 수가 있어요. 늪이 생명을 불러들입니다. 정량늪은 태고적 습지의 원형이 남아있는 곳인데요. 다양한 멸종 위기종과 천연 기념물이 살아가는 귀한 보금자리입니다. 정량늪은 물이 고여 있으면서 많은 동식물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 1만 년 전 후빙기 이후에 해수면의 상승과 낙동강 본류의 퇴적으로 인해서 생겨난 늪으로서 우리 한강의 지류인 아천천의 배후 습지가 되겠습니다. 금개구리와 대모잠자리가 정량늪의 기대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금개구리는 한국 고유종이면서 금개구리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딱 잘 조성되어 있는 곳이 정량늪이에요. 지구의 시간을 머금은 늪은 수많은 생명에게 땅과 물을 베풉니다. 낙동강의 깨끗한 기운이 가득한 정량늪, 그 아름다운 시간이 깊어갑니다. 1300리를 흘러가는 물길. 그러나 최근 낙동강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로 녹조 때문입니다. 녹조 라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낙동강의 오염은 심각한데요. 환경단체들이 녹조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당신들은 이게 강으로 보이냐? 이게 강으로다! 여러 단체와 연대해가지고 21년도부터 저희들이 민간 조사를 실시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분석해서 국민에게 알려서 녹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올해 녹조의 특징은 일찍 녹조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녹조가 좀 전체적으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게 특징이고요. 예년에 비해서는 올해 그 비가 좀 자주 오고 해서 그 녹조의 농도가 옅어졌다 진해졌다를 반복하고 있는 그런 행국입니다.
환경조사단은 3일 동안 낙동강의 주요 지점 20곳에서 강의 생태를 조사합니다. 또 흙을 채취해 성분을 분석할 예정인데요. 낙동강의 오염토는 중류와 하류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이 흐르지를 못하니까 이제 상류에서 오는 오염원들, 그다음에 이제 위에 그 점토층이나 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보 앞에 이렇게 쌓이게 됩니다. 오염원들이 이제 이 서로 더덕더덕 붙어서 이렇게 깔아앉아서 오염토가 쌓이는 것을 또 온이층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직접 채취해서 이것을 분석해서 강 바닥에는 얼마나 많은 오염원이 있는지, 녹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온이층의 상태는 어쩐지, 또 이게 뽀글뽀글 끓기도 하는데 이게 메탄 가스의 영향은 어느 정도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대적물과 온이층을 저희들이 분석합니다. 이곳은 강 하류에 있는 본포 취수장 주변입니다. 본포 취수장은 창원 시민의 주요 식수원이죠. 최근에 강우가 쏟아지고 그리고 펄생 방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요거는 굉장히 녹조가 싱싱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아유, 한눈에 봐도 오염이 심각하군요. 그런데 도대체 녹조가 생기는 이유가 뭘까요? 녹조가 이렇게 발생한 건 결국은 여기에 부영양화가 일어나고 있다. 오염 물질인 질소나 인이 과다하게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여기가 유속이 떨어지니까 지금 결국은 녹조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구역은 지금 환경적으로 굉장히 취약한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사단이 강바닥에 흙을 채집합니다. 낙동강은 경사가 완만해 지형적으로 오염물이 쌓이기 쉬운데요. 퇴적토에서 나온 것은 깔따구 유충입니다. 퇴적토를 이렇게 떴을 때에 아까 깔따구가 나왔습니다. 깔따구는 하나의 생물집, 토양 오염의 하나의 지표 생물 종이거든요. 지표 생물 종이기 때문에 이게 나왔다는 것은 지금 현재 퇴적토가 한 4등급 그 정도로 오염이 됐다. 심각하게 오염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깔따구 유충은 유속이 느리거나 온이층이 두꺼운 곳에 삽니다. 낙동강의 오염을 짐작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다음 날 아침, 조사단이 강 상류 쪽의 칠곡보 인근을 찾았습니다. 칠곡보 주변은 매년 녹조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구간인데요. 과연 올해의 상태는 어떨까요? 지금 아침이 되다 보니까 녹조가 가라앉아 있다가 이제 광합성을 하기 위해 지금 막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칠곡보 상류에도 녹조로 거의 뒤덮여져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강바닥도 보면은 이제 물이 흐름이 없으니까 유기물들이 침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모래하고 그 유기물들이 섞여 있으면은 계속 강바닥은 혐기성 상태, 다시 해서 산소가 거의 없어지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서 생물계가 거의 파괴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 것이다. 수온이 올라가면 당연히 이 녹조가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겨울이 된다고 해서 녹조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가라앉아요. 물론 많은 세포들이 이제 죽긴 하겠지만 그래도 상당수가 바닥에 가라앉아 있어요. 휴면 상태로 가라앉아 있다가 온도가 올라가면은 다시 분열을 해가지고 이제 숫자를 늘리는데, 이게 온도가 올라갈수록 점점 더 빨리 분열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름 가까이 되면은 저희 이제 번창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루 중에도 보면은 얘들이 가라앉았다 떠올랐다 이래요. 낙동강의 녹조는 이제 계절과 지역을 가리지 않는데요.
녹조로 인한 오염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하기 시작한 건 4대강 사업 후부터입니다.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시작된 4대강 사업. 이 사업으로 낙동강엔 보 8개가 세워졌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로 대형 보가 뭐 7개 이상 강을 가로막다 보니까 그 오염원은 차단되지 않는 상태에서 유속은 10배 늦어지고, 또 유속이 늦어지니까 기후변화로 인한 온도에 대한 피해가, 온도 높이가 더 많이 올라가면서 이 녹조는 그 녹조 재난 상태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녹조가 뭐 여름 한때 일부 뭐 며칠, 일주일도 안 되는 녹조 기간에 낙동과 하구뚝 위쪽에 일부만 나타났다면, 지금은 부산에서 상주까지 이 전 구간에 걸쳐서 뭐 1년에 한 150일 이상 매년 뭐 경계의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녹조 속 여러 독성 물질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건 마이크로시스틴입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의 독성은 청산가리보다 최대 6,000배 이상 강하죠. 이 물질은 주로 간에 쌓여 간 기능 장애와 간암을 일으키고 생식 기능에도 악영향을 주는데요.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낙동강에 일어나는 녹조 독성, 즉 마이크로시스틴 남세균은 청산가루의 6,600배에 달하는 건데요. 지금 외국 사례를 보면은 아프리카의 코끼리가 녹조가 들어간 물을 먹고 바로 적사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진수 활동에 노출되면은 피부병이나 간 독성 이런 것들을 일으키고요. 장기간으로 된다면은 파킨슨병이나 심하면 암까지 유발할 수 있는 녹조 독성의 심각성을 세계적으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녹조 독성의 우려에 따라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미랑 유해 항물질인 가브라 화합물과 함께 녹조 독성을 수질 기본 항목 측정에 넣어서 금지를 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강은 이제 더 이상 안전한 쉼터가 아닙니다. 지난 2022년 환경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녹조균이 낙동강 주변 공기에서 검출됐습니다. 녹조가 공기를 통해서 퍼지고 있음이 확인된 거죠. 촬영 당일 낙동강엔 녹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관심 단계가 발령되면 친수 활동을 자제해야 하지만 강엔 수상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관심 단계, 특히 경계 단계가 뜨게 되면 이제 수상 활동을 제한하라는 이제 환경부의 그런 이제 지침이 있는데요. 거기 이제 왜냐하면 여기 녹조의 독성 중에 하나인 마이크로시스틴은 우리에게 호흡기를 통해서 간 독성, 신장 독성, 생식기 독성까지 유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 조심하는 게 옳다는 판단에서 환경부는 그렇게 경보제를 발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경보제가 지금 주위에 아무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야만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자체도 좀 관심을 가지고 경보제가 알려지면 시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안전을 챙기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땅과 물이 좋기로 유명한 경북 고령의 한 마을. 대대로 농사를 짓는 마을인데요. 넉넉한 들판을 보니 올해도 풍년인 것 같군요. 마을의 농업 용수는 낙동강인데요. 20여 년째 농사를 짓는 곽상수 씨는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물이 제일 중요하고요. 어떠한 농사도 물 관리죠. 물이 너무 많아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되고, 그 농사를 잘 짓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물을 잘 관리한다. 그래서 뭐 치산치수 이런 말도 하잖아요. 그만큼 물이 중요한 거죠.
지금 여기 물은 이제 낙동강 물을 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이제 고민하는 게 이런 거죠. 낙동강 물은 많은데 과연 이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곳곳이 녹조거든요. 이런 현상들이 벌써 뭐 14년째 계속 이어지거든요. 환경단체는 지난해 낙동강 주변에서 활동하는 성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녹조 검출 검사를 했습니다. 일부 대상자의 코에서 녹조 성분이 나왔는데요. 곽상수 씨의 코에서도 녹조가 검출됐습니다. 작년 이제 9월 초였죠. 그때 처음 조사는 이제 외관에서 했습니다. 외관에서 이제 비강 조사 근데 처음 해봤죠. 그리고 이제 10월 말쯤 되니까 이제 교수님이 코에서 이제 마이크로시틴이 검출됐다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또 지나서 이제 유전자 확인까지 했는데 마이크로시틴이 맞다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강하다는 LI 이게 이제 뭐 비강이라면 코 깊은 곳에서 나왔다면 이거 심각하잖아요. 이게 바로 혈액을 통해서 이제 몸으로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코 안에 이제 깊은 곳에서 마이크로시틴이 나왔다는 것은 바로 혈액을 통해서 이제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끔찍스러운 겁니까? 이번 조사에서 녹조 독성이 검출된 사람은 농민과 어민, 환경활동가 등 모두 11명입니다. 곽상수 씨에게 농사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뿌리입니다. 그는 오늘도 낙동강에서 물을 댑니다. 환경단체와 정부는 조만간 합동 정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낙동강에 대한 걱정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속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2025년 7월 25일 부산 맑은물 봄시민대책위원회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물 문제. 지난 여름 정부 청사 앞에 많은 부산 시민이 모였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 정책을 국정 과제로 채택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냥 사회적 갈등이 아니라 개인의 생존권을 요구하기 위한 집단적 억울함과 절박함을 요구하기 위해서 또 여러 베리어의 100개가 넘는 부산의 시민단체가 이날 행사에 함께했는데요. 깨끗한 식수를 바라는 지역민의 간절한 마음이 모아졌습니다. 배경은 사실은 절박함입니다. 이 절박함은 후진국형 시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오늘 그 내용은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먹는 물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해 달라. 최소한의 깨끗하고 맑은 물을 공급해 달라는 취지로 부산 시민을 대표하는 70여 분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 수준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 시민들의 먹는 물 수준이 뒤처지지는 않는데 낙동강의 경우는 다른 시도민과 다르게 깨끗한 원수, 뗏물이나 깨끗한 원수를 치수 양수하는 게 아니고 그 원수에 비해서는 한 3-4배 정도 위험한데 단순 식품이기 때문에 바람의 원인이나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수치를 넘어선 요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동강 물줄기의 맨 끝에 있는 부산은 깨끗하고 안전한 물 확보가 강유역의 다른 도시보다 어렵습니다. 식수의 질은 생명과 직결됩니다. 낙동강이 오염되면 시민의 건강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깨끗한 물을 먹고 살 권리는 다 누구나 갖고 있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이번 정부는 정말 우리가 한 30년 동안의 이 수건을 사업을 좀 뭔가 고리를 좀 끊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중앙정부는 지자체 간 합의를 해라. 또 주민들의 설득을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숨겨진 새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중앙정부가 나서서 부산의 이 불안한 물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부산 미래가 보이고 부산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이 물로서 건강해질 수 있는 부산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는 지난 2021년 낙동강의 안전한 식수 공급을 위해 낙동강 통합 물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합천 황광과 창녕 일대에서 물을 가져간다는 계획입니다. 강변 여과 취수 지점은 수량과 수질을 고려해 기존 3곳에서 길곡면과 낙서면 등 8개 장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확대됐죠. 정부가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강변 여과수. 강변 여과는 우리나라에서 2000년대 초반에 도입된 취수 방식인데요. 수온이 일정하고 수질 사고에 안전할 뿐 아니라 친환경적인 장점이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합니다. 강변 곳곳에 취수정을 설치해 물을 모으고 이 물이 땅 아래 모래 자갈층을 흐르면서 깨끗하게 정화되는 원리죠. 강변 여과수 같은 경우는 흡착, 여과, 생물 분해 등 다양한 지하 대수층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 이런 제거 기작을 통해서 정화하는 거라서요. 그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좋은 원수를 공급할 수 있고요. 이러한 원수 공급은 이미 원수가 좋지 않은 네덜란드라든지 독일 이런 곳에서 이미 증명이 된 사례들이 여러 있습니다. 낙동강 중상류 일부 지역에선 지하수 감소 우려로 강변 여과수 취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지하수가 줄어들면 농업 용수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농민들은 수년째 사업에 반발하고 있는데요. 해결 방법은 없는 걸까요? 낙동강과 지하수를 하나의 작은 수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수조에 들어오는 유입량보다 나가는 유출량이 많게 되면 자연적으로 지하수의 수위가 감소하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유입량과 유출량을 좀 일정한 동일화시키는 방식을 택하는데 지금 환경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하수 인공 함량을 통해서 충분히 지하수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양도 계속 주입하고 그 양만큼 이제 빼내겠다는 강변 여과를 하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농민들의 우려도 사실이지만 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환경부나 부산시가 그에 대한 대안들을 계속 강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부산과 창원의 낙동강 식수 의존율은 90%가 넘는데요. 취수원이 한 곳에 집중된 건 위험합니다. 하나뿐인 취수원이 오염되거나 자연재해가 생길 경우 도시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한 군데에서의 너무 의존적인 치수는 그 한 군데 치수원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시가 거기에 대처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330만이 사는 부산 같은 대도시에서 수돗물 공급이 중단된다면 이것은 도시에 대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치수원 다변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이것은 부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다른 큰 대도시도 다 공이 같이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치수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취수원 다변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통과하면서 부산시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창녕 등 취수 지역 주민과 의견을 나누며 최근엔 지역 상생을 위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용역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요. 첫 번째 목적은 저희들이 취수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분들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분들의 원하는 사항, 또 그분들이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아무래도 취수가 되면 지하수 저하나 농업 피해 같은 게 예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선제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기술적인 것을 검토하는 데 두 번째 목적이 있겠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물은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죠. 낙동강 중상류의 대표 도시 대구. 대구는 230만 명이 살아가는 대도시인데요. 이곳 주민들도 식수 걱정이 많습니다. 대구 사람들은 수돗물과 관련한 트라우마가 있죠. 바로 1991년에 일어난 페놀 유출 사고. 페놀 저장 탱크의 파이프가 고장나 페놀 원액 30톤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정수장 측은 원인 규명 없이 염소를 뿌렸고 독성은 더 강해졌죠. 당시 사고로 물고기 폐사가 일어났고 수많은 시민이 복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차례 낙동강 오염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정부는 대구의 안전한 식수원으로 구미의 해평 취수장을 선택하고 물을 가져오기로 합니다. 자연이 준 귀한 물조차 우리가 서로 나누어서 상생할 수 없다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연대나 협업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는 정말 의미가 큽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새로 당선된 대구시장은 해평 취수장 공동 이용을 반대했고 그 대신 안동댐 취수를 주장했습니다. 식수댐을 전부 연결해서 댐물을 원수로 해서 시민들이나 그리고 도민들한테 공급하는 게 훨씬 식수 대책에 맞는 거 아닌가? 환경부는 지난 2023년 대구의 식수원을 안동댐으로 이전하는 맑은물 하이웨이 정책을 발표합니다. 맑은물 하이웨이란 대구시가 안동시에 상생협력금 200억 원을 지원하고 안동댐에 110km의 관을 설치해 물을 끌어온다는 계획입니다. 낙동강 상류 지역 주민들은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동댐에서 하루 46만 톤을 취수할 경우 농업용수는 물론 강 생태계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에 최상류에서 즉 안동댐 직하류에서 물을 취수해가지고 대구로 가져간다면 바로 직하류 상주 이 부근에는 10% 이상 수량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 하천 수위가 한 6m로 봤을 때 60cm나 준다는 얘기죠. 그래 됐을 때 각종 관계 용수, 후드 파이프 같은 경우 엄청난 손실이 올 수밖에 없고 실제 용수 공급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기본 수위가 형성이 안 되면 농업용수 공급도 어렵죠, 당연히. 강이라는 것은 물이 흘러야 그 생태계가 그대로 온전히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 많은 양의 물이 줄어들게 되면은 홍수기에는 크게 영향이 없겠지만 갈수기 때 같은 경우에는 이 강의 생태계 문제 그리고 안동에서부터 하류까지의 그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외에 별도로 사용하는 농공용수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그 지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강의 생태계를 포함해서 인문사회학적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마을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규제 지역으로 묶일 경우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타격이 생길 거라는 주장이죠. 희수원 지점부터 상류 20km 지점까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는 어떠한 행위도 못합니다. 하다못해 식당도 하나 못해요. 그래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이제 최상류 지역에 있다 보니까 상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발 행위 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지만은 손도 못 대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최근 경상북도의회는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관 협의체 구성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모두가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시, 군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은 최근 또 다른 변수를 맞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지난 7월 안동댐 취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지역 여론과 막대한 사업비가 그 이유였죠. 그렇다면 대구 지역의 여론은 어떨까요? 대구 시민의 오랜 소원인 취수원 이전.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사업을 재검토한다는 건 지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힘든 결정이라는 분위기입니다. 안동시와 대구시가 협약을 맺고 꽤나 매끄럽게 추진이 되어가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다만 이게 비용이 조금 더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업 자체를 조금 다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으로 이렇게 선회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에 있어서는 매우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더 정말 비용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의 안전 그리고 정말 깨끗한 물을 마시고 싶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열망을 조금 더 생각했다면 사업을 조금 더 연결하는 게 조금 더 맞는 방안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권과 생존권, 그리고 사업의 중대성을 생각했을 때 사업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취소원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 사안들은 많지만 그래도 적어도 경제성 평가를 기준으로 그렇게 하진 않아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요구했고 그래서 그런 점 맥락에서 예비 타당성 평가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을 드린 겁니다.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의 갈등은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깨끗한 수돗물을 원하는 시민의 간절한 바람은 외면받고 있습니다. 국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진영 논리를 뛰어넘어서 객관적으로 누가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가, 왜 먹어야 되는가 논리를 국가가 제공하고 국가가 풀어야 됩니다. 결국은 국가가 나서서 크게 중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고 있는 것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의 필요성은 식수에 그치지 않습니다. 수돗물은 공업 용수로도 활용되는데요. 해수 담수화 시설 활용 보고회가 최근 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운영을 멈췄던 해수 담수화 시설을 재가동해 하루 3만 6천 톤의 수돗물을 동부산 산업단지에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정책을 확정해서 발표하고 저희가 힘차게 추진하면 몇 년 안 돼서 저희가 이 해수 담수화 시설이 힘차게 돌아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인근 하수 처리장에서 바다로 방류되는 하수 처리수를 기장 해수담수화 2개월 시설로 가져와서 다시 한번 정화해서 공업용수를 생산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동부산 산단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산단 신규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수 담수화 시설을 통해 인근 산업단지에 물이 공급되면 연간 200억 원 정도의 수돗물 비용이 절감되는데요. 수돗물은 우리 시대의 중요한 자원입니다. 그러나 수돗물의 안전은 아직 멀게 느껴집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시 동면의 한 가정집입니다. 수돗물이 나오는 개수대 수도꼭지의 필터가 온통 녹색으로 변했습니다. 제보를 받은 환경단체가 수돗물에서 녹조 성분이 검출된 충격적인 사건. 환경단체는 수돗물이 녹조 독소에 오염됐다고 보고 낙동강 원수 모니터링과 수돗물 점검 항목에 녹조를 추가할 걸 건의했습니다.
환경단체는 다시 독성 분석을 위해 이에 대해 양산시는 정수 과정에서 이미 죽은 녹조균의 DNA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우리의 수돗물은 정말 안전한 걸까요? 녹조는 낙동강에서 질소나 인을 먹이로 먹는데 우리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의 농도나 질소가 높고 또 체류 시간이 4대강 사업 이전보다 약 7배에서 10여 배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체류 시간만 길어지고 햇빛만 쪼여서 수온이 24도만 도달하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후변화까지 가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태로 극단적인 그 녹조 번성을 단순히 여과만으로 정수만으로 극복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돗물은 상수원에서 물을 끌어와 여러 정수 처리를 한 후 각 가정으로 제공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안전한 물을 먹고 마실 권리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실 주변을 둘러보면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기후에너지 환경부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수돗물을 마실 때 정수기를 설치해서 먹는 경우가 가장 많고, 마시더라도 끓여 먹는다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부산은 수돗물 정수 처리 과정에 대한 신뢰가 낮은 도시인데요. 부산의 수돗물 신뢰 수준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생수 시장은 해마다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생수 시장 규모는 3조 원이 넘었죠.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생수 소비량은 100개가 넘는데요. 세계 6위 수준에 달하는 높은 소비량입니다. 그렇다면 생수는 과연 안전할까요? 1리터 생수병 하나엔 미세 플라스틱 약 24만 개가 들어 있습니다. 하루 2리터 정도 생수를 마신다고 가정하면 연간 1억 7천 개가 넘는 미세 플라스틱을 마시는 셈이죠. 또 탄소 배출량도 확인해야 합니다. 수돗물은 수도관 등 수도 인프라가 이미 있기 때문에 수돗물을 만들고 음용하는 데 있어 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수는 원료와 채취, 제조와 운반 등 생산과 유통 전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요. 500ml 생수병 하나를 만드는 데는 탄소 약 80g이 배출됩니다. 물론 생수를 마시는 건 개인의 취향과 선택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생각했을 땐 수돗물을 마시는 게 더 나은 것이 아닐까요? 30년을 끌어온 식수 갈등. 최근 낙동강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인데요. 특별법은 취수 지역과 수해 지역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면서 정부의 맑은 물 공급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릉 사태에서 보듯이 어느 한 취수원이 오염되거나 부족했을 경우에 겪는 고통이 굉장히 크죠. 부산 지역은 그동안 오랫동안 낙동강에만 의존해왔고, 낙동강은 항상 녹조라든지 오염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또 경남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먹는 물을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안전한 취수원을 다소 확보한다 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은 지난해 발의됐다가 주민 반대로 무산이 된 적이 있는데요. 법안은 선주민 동의, 후 법 제정이라는 원칙 아래 다양한 상생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취수원 지역에 주민들께서 일부 반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취수원 지역의 지하수가 고갈된다든지 또는 오염된다든지 이런 우려를 하셨는데요. 핵심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을 하면서 취수원 지역의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요. 또 취수원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수해 지역에서 기금으로 해서 취수원 지역의 주민들까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상생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결코 이 문제는 서로 맞대어서 풀면 금방 풀어지는 문제고 수혜를 받는 쪽에서 충분히 감사함을 표현하는 어떤 항구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경제적인 보상을 해주거나 또 거기 주민의 생존권에 위협을 받는 다른 요소들을 걸러주면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결국은 국가가 나서서 크게 중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쳇바퀴 돌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하천수 먹는 물 관리에 있어 가지고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간의 국가 정책을 살펴보게 되면 지역에서 협의해 와라. 지역 간의 그 갈등을 해소해라 라는 국가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역 지자체에다가 그 책임을 다 미뤘기 때문에 여지껏 이 취수원 다변화 정책, 부산 낙동강 하류의 먹는 물 정책들이 여지껏 표류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국가가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 없이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을 주제로 한 캠페인이 부산에서 열렸습니다. 부산시는 다양한 물 절약 방법을 홍보하며 수돗물의 중요성을 알립니다. 이번에 강릉에 가뭄이 좀 심하게 들어가지고 생활 속에 물 절약해서 이제 대한민국 그 어디에서도 물 부족 문제는 피해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산시에서도 먼저 선제적으로 물 부족 문제를 대응함으로 인해서 실생활 속에서 물 부족에 대한 이 실천 방안을 살펴보고 그리고 물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이런 캠페인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부산시는 이번 물 캠페인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물 사용 방법과 현황을 조사했습니다. 반응이 뜨거운데요. 부산시는 이번 조사 내용을 물관리 종합계획 용역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과연 시민들은 수돗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당연히 수돗물이 실제로는 정수기보다 더 괜찮은 물로 완벽하게 정수를 해서 공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수돗물에 대한 신뢰가 아직까지는 확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좀 더 그 관변단체에서도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도 많이 해주시면서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수질 검사도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국민 스스로 오염되는 뭐 그런 거를 버리지 않고 뭐 그런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낙동강의 지류인 밀양강. 강은 언제나 우리의 좋은 친구입니다. 다둥이 가족인 정용우 씨네는 밀양강에 자주 나들이를 옵니다. 강은 인간에게 자신의 곁을 스스럼 없이 내어주죠. 이렇게 나오기도 편하고 여기 나와서 애들도 물도 보고 자연도 보고 뛰어놀고 이렇게 물놀이도 하고 이렇게 하면 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 근처에 자주 접하고 자주 놀러 나오고 있습니다. 보고 있으면 그냥 마음도 편안하고 너무 아름답기도 하고 그래요. 너무 오면 마음이 편합니다. 강은 어쩌면
꿈꾸고 있을지 모릅니다. 도시와 농촌, 인간과 자연, 상류와 하류가 자신처럼 상생의 덕을 베풀며 살기를 말이죠. 돌탑도 쌓고 수제비도 하고 물놀이하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더 맑고 이제 초록색 건더기 같은 거 안 보이는 그런 더 깨끗한 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깨끗했으면 좋겠어요. 각종 오염으로 몸살을 앓으며 30여 년을 지난하게 이어온 식수 갈등. 그러나 낙동강은 오늘도 흐릅니다. 질곡의 지난 시간을 뒤로 하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상생의 물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유유히 흘러갑니다.